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혈액재단 서울위원 원장 유기영입니다. 매년 한국혈액재단에서는 환우와 또 가족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혈우병 세미나를 개최해 왔습니다. 온라인 혈우병 세미나는 올해 세 번째입니다. 첫 해에는 황태조 이사장님, 지난해에는 박상우 이사장님께서 강의 진행을 하시면서 인사 말씀을 전했습니다. 올해는 제가 개인 맞춤 치료에 대해 강의를 하게 되면서 인사 말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준비한 내용은 혈우병 개인 맞춤 치료, 환우들의 요로의 건강, 또 수면 건강, 홈 트레이닝 등 총 4개의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저희가 강의한 준비가 환우와 또 가족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혈우병 환자에 있어서의 약물 역동학 기본으로 테일러링한 예방요법에 대해서입니다. 순서는 소개와 또 약물 역동학적으로 테일러링된 예방요법의 인상적 적용 그리고 결론입니다. 첫 번째 소개입니다. 아시다시피 세계혈우연맹에서는 혈우병 환자에게 예방요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지만 1% 이상을 유지함에도 출혈이 되는 환자들이 많아서 요즘에는 3 내지 5%를 최저 기저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 내지 5%로 했었을 때 실제로 많은 비용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생활 또 출혈의 표현형에 따라서 테일러링을 하는 것을 고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환자의 필요에 따른 예방요법의 테일러링 방법을 보면 첫 번째로 약물 역동학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환자분들이 약물 역동학적인 검사법에 기초해서 용량과 또 투여 빈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임상적인 요소들인데 환자분들이 출혈 표현량과 또 환자분들이 보이고 있는 활동성 등을 고려해서 약물 역동학 테일러링을 시작하게 됩니다. 테일러링을 프로필락시스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시게 되면 이것이 환자분들의 삶의 질을 형성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점수를 매겼을 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가 미국에서 유럽에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좀 더 환자 개인별로 개인화된 예방요법이 시행되어서 환자분들의 출혈을 예방하고 기저치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한 전문가들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피하 주사라든가 또는 주사 횟수를 줄인다든가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또 이제 약물 역동학적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환자분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약물 역동학적인 검사법으로는 최근에 약물 역동학적 방법에 의한 예방요법의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 MyPKP, 또 왁스 해모, 플로리오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MyPKP는 에드베이트와 에디어베이트를 만드는 다케다 회사에서 고안한 방법이고 왁스 해모는 캐나다 맥메스터 대학에서 2015년에 개발해서 여러 가지 21개의 약제에 대해서 각 약제별로 약물 역동학적인 모델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PK 약물 역동학적인 예방요법을 실제로 임상에서 실현 가능한가에 대한 연구를 시행을 하였었는데 이것은 5개 미국 혈우병 치료센터에서 18명의 중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던 것입니다. 보시게 되면 환자분들이 왜 약물 역동학적 검사에
흥미를 갖게 되었는가? 이 파란 라인은 환자분들의 필요이고, 이 주홍색 라인은 의료진들의 보고입니다. 또 이 그린 라인은 환자분들의 필요에 대해서 의료진들이 어떤 공감을 하는 것을 표시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시간에 따라서 환자의 활성도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원해서 환자분들이 약물역동학적 검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스포츠나 또는 기타 활동에 있어서의 참여할 때 적합한 팩터 레벨을 적합화시키기 위해서 약물역동학적 검사를 시행하였고, 세 번째로는 주사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약물역동학적인 검사를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방요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료진들이 이제 결정을 내리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은 주간 일주일에 기저치 1% 미만을 유지하는 시간이 어떻게 하면 가장 최소화시킬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고, 두 번째로는 스포츠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물리적인 활동성을 참여할 때 이것을 어떻게 좀 더 적합하게 하게 할 것인가, 이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1%는 아니더라도 주간에서 최저 기저치 이하로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것, 이것을 고려해서 어떤 예방요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임상 연구에 참여했던 그 연구자들이 1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계산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어떤 적절한 예방요법의 방법을 정하게 되는데, 이 15명의 환자에 대해서 기저 활성도의 최저 기저 활성도의 목표치가 정하는 것은 보통 2%가 가장 널리 쓰이게 있었고, 또 그들에게 투여한 그 용량은 47.2 IU/kg. 그 다음에 주사 간격은 거의 3일에 한 번씩 한 것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 이렇게 했었을 때 임상적 계산기를 돌린 결과 60%의 환자분들은 변화가 할 필요가 없었지만 어떤 분들은 그 주사 횟수를 좀 더 늘려야 했었고, 어떤 분들은 주사 횟수를 줄이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약물역동학적 방법에 의한 그 예방요법을 임상에서 시행했던 것을 보시게 되면, 이 약물역동학적 검사 방법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 번 체열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 내기도 어렵고 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하는데 인구 약물역동학적 방법은 2번의 체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인구 약물역동학적 방법의 정확성을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 이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스웨덴에서 6번 체열하는 방법과 2번 체열하는 방법을 비교하였습니다. 보통 한 개인의 환자에 대해서 약물역동학적 검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세계 혈전지학회에서는 10번 내지 11번의 체열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정확한 것이 나온다. 이런 것이 전통적인 방법이었는데, 이번에 스웨덴에서 한 연구에서는 이것을 6번의 체열과 또 인구 약물학적 방법에 의한 2번 또는 혹은 3번의 체열로 이것을 정확성을 비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6번 체열하는 그룹에서는 반감기가 10.8시간 정도 나왔는데, 2번 체열하는 그룹에서는 보시다시피 11.3시간, 12.1시간 정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환자의 체중을 고려한 방법으로 에리어 오브 더 커브라고 해서 어떤 전체적인 약물의 시간을 평가하는 방법인데, 이것을 보시게 되면 22시간 22 아워 퍼 퍼센티지가 나오는데, 이것이 실제로 2번 체열한 그룹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통계학적인 방법으로는
피어슨 코릴레이션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0.95로 0.99 나와서 상당히 신뢰성이 높은 방법입니다. 또 각각 5% 미만과 3% 미만과 1% 미만에 머무르는 시간들을 측정을 해보시게 되면 46시간, 6번 치열했을 때 46시간과 2번 치열했을 때 48시간, 또 3% 미만에서 54.6시간, 57시간, 또 1% 미만에서 71시간, 84시간 이런 것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두 가지 방법 사이에 상당히 상관성이 상당히 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실제로 소모되는 어떤 응고인자의 용량을 체크해 보시면 5% 미만, 3% 미만, 1% 미만에서 6번 체열한 그룹에서 71, 또 42, 14유닛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2포인트, 그러니까 약물역통학적 방법에서 82, 45, 9.2 정도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볼 때 이것이 그 용량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문제는 이 6번 체열한 그룹에서는 어떤 베이스라인 할인자 수치를 제로로 입력을 했지만 2포인트로 한 그룹에서는 1%로 입력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6포인트로 입력한 그룹이 좀 더 많은 응고인자를 소모하는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PK 약물역학적인 방법으로 예방요법을 했었을 때에 어떤 이펙티브니스를 서로 간의 비교를 이제 과거에 했던 방식과 이번에 했던 그 약물역학적 방법으로 비교를 한 것이 터키에서 시행이 되었는데 약물역학적 평가 전에는 인터벌이 약 78시간, 약 3일, 만 3일 정도 더 지난 3일하고 6시간 지난 간격으로 투여를 했었고 도수는 일주일에 50 아이오파 케이지,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적죠. 우리나라는 보통 25에서 30 아이오파 케이지를 해서 이것은 약 일주일 간격으로 하면 약 60 내지 60 내지 90 아이오파 케이지가 되는데 터키는 저희 나라보다 상당히 적은 것을 투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이피켓핏이라는 인공양문학 소프트웨어를 이용했었을 때는 약 50시간마다 92 IU를 일주일에 줘야 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환자한테 투여된 것은 66시간 간격으로 주간 56 IU per kg를 투여했었습니다. 약간 그 볼륨이 늘긴 했었고 이것은 터키 환자분들이 전에 PK 약물역통학적 검사를 하기 전에 약간 적은 용량의 살인자로 소모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하던 방식으로 예방요법을 했었을 때는 어떤 연간 출혈 빈도가 2.94, 약 한 3회 정도가 출혈이 나오고 있었는데 약물역통학적인 방법으로 예방을 했었을 때는 약 0.58, 0.6회 정도로 거의 한 3배 정도, 거의 한 6배 정도 이상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전 슬라이드에서 본 것 같이 주간 약물 소모량은 그렇게 크게 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역통학적인 방법으로 예방요법을 고안해서 실행하는 것이 얼마나 환자분들한테 큰 이득을 되는지 연구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왑스 해모라는 또 다른 소프트웨어에서요, 최근에 2015년에서 2016년, 또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연간 두 가지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약물의 사용량은 확실히 늘었습니다. 이 2015년에서 16년 사이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보통 20에서 40 정도를 쓰고 있는 환자분들의 비율이 그 이후 2017년에서 18년 사이의 비율에 비교해서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해가 갈수록 응고인자 소모량이 늘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비슷한 연구가 이제 일본에서 그 스탠다드 전해야 될 예방요법과 이번에 이제 약물육동학적인 방법으로 고안된 예방요법을 한 것을 일본에서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 PK 연구를 시작했던 환자분들의 가장 큰 동기는 예방요법을 함에도 불구하고 돌발 출혈이 생겼다는 환자분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이 환자분들이 거의 한 80% 이상이 그렇게 됐었는데 39명을 약물육동학적 검사를 시행을 해서 좀 바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예방요법을 바꾼 환자가 20명입니다. 19명은 여러 가지 현재 상태로도 좋다는 것으로 나오고 어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좀 바꾸질 않았습니다. 20명을 바꿨는데 그 중에 용량을 올린 사람이 8명, 또 인터벌을 줄인 사람이 5명, 또 좀 더 오래가는 약제로 바꾼 사람이 5명, 용량을 심지어 줄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분들의 수능 약물 예방요법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는 정도가 거의 대부분의 군에서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간격을 줄이는 군에서도 어떤 성실히 더 유행하는 사람의 비율이 늘었고, 또 반감기가 연장된 약을 투여하는 군에서도 늘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군에서도 예방요법을 더 성실히 수용하는 환자분들의 비율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약 67%, 그 이전에 67%의 환자가 성실히 예방을 하던 그룹이 81%의 환자분들이 성실히 예방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연간 출혈 비율과 연간 관절 출혈 비율도 전부 다 모든 군에서 예를 들어서 용량을 늘린 군이라든지 아니면 주사 간격을 줄인 군이라든지 또는 반감기가 연장된 군, 약으로 바꾼 군이라든지 모든 군에서 이 ABR 연간 출혈 빈도와 연간 관절 출혈 빈도가 줄었습니다. 특히 이런 경향은 관절이 망가지지 않은 관절병증이 없는 환자분들에게서 아주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로 줄었습니다. 5% 이상과 1% 이상 시간을 유지한 시간을 비교해 보시면 특히 관절병증이 없는 환자분들이 어떤 이 약물 역동학적인 방법을 고안하기 전후를 비교해 보시게 되면 5% 이상을 유지하는 시간이 아주 눈으로 보시기에도 상당히 좀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전에 인구 약물 역동학적인 방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이전에 예방요법을 하고 있었던 분입니다. 이분도. 그런데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5% 이상이나 1% 이상으로 유지하는 시간이 줄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출혈 빈도가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 수족칩이 이제 어떤 출혈 빈도를 나타내는데 출혈 빈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구 약물 역동학적인 방법을 하게 한 이후에는 출혈 빈도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의 연구였고요. 이번에 이제 스페인의 연구였는데 스페인 연구에서 역시 기존의 예방요법과 어떤 약물 역동학적인 방법을 비교하였습니다. 보시면 연간 8인자 소모량은 좀 늘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가 아닙니다.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연간 출혈 빈도는 2.2에서 1.5로 줄었습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합니다. 연간 관절 출혈 빈도도 1.32에서 0.7로 역시 줄었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나라에서 나온 방법들이 이전의 예방요법보다 약물 역동학적인 검사를 해서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고안된 예방요법을 하는 것이 응고인자를 비슷하게 사용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상당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호전이 됐다는 것을 여러 가지 나라에서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약물역동학적 검사를 시행을 해서 이것으로 자기에게 맞는 예방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약제에 대해서 인구 약물역동학적인 방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는 에드베이트, 또 에디노베이트, 또는 그린모노나 진타 같은 표준 방광기 약제에 대한 방법들이 이렇게 12세 이상 미만이냐 또는 12세 이상이냐에 따라서 방법들이 다릅니다. 재단에 오시거나 아니면 다니시는 혈우병 치료센터에 가셔서 그런 방법들, 그런 검사를 하고 싶다 말씀하시면 연령에 맞게 또 약제 종류에 맞게 치료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소개시켜 주실 것입니다. PKFit 같은 경우에는 표준 방광기 약제 같은 경우에는 주사한 다음에 24시간 후에 또 방광기 연장된 것은 48시간 후에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샘플도 하게 되는데 3시간 후에 하게 됩니다. 근데 이 PKFit은 이것을 순서를 뒤집어서 한 번만 방문하시면 검사가 완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리 집에서 맞고 오셔서 두 번째 샘플을 먼저 하시고 주사한 다음에 첫 번째 샘플을 하시게 되는 순서를 뒤집는 것입니다. 그래서 3시간 이내에 검사를 끝마칠 수 있습니다. 왁스 해모는 현재까지는 상당히 스탠다드, 그러니까 표준 방광기 약제는 4번을 치열하라, 또 방광기 연장 판인제는 5번을 치열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현재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표준 방광기 약제로 그린모노와 그린진 F 쓰고 있는데 이 만들고 있는 회사에서 맥레스터 대학 왁스를 개발한 맥마스터 대학과 연구를 진행을 해서 이 그린모노나 그린진 F 같은 경우는 3번, 4번 체열이 아니라 2번 체열로 한 번만 방문하면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소프트웨어가 올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올해 9월달에 한국에서 이제 발매가 되었고요. 이것을 이용을 해서 아주 손쉽게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댁에서 주사하고 재단에 이제 오셔서 여기는 이제 48시간이라고 하는데 24시간 후에 오셔서 검사하시고 주사 맞고 3시간 있다 검사하시면 끝나게 됩니다. 현재까지 재단에서 어떤 인구 약물역동학적 방법으로 시행한 환자분들의 어떤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면 약 109명의 환자에게 129회의 약물역동학적 검사를 PKFit을 통해서 시행하였습니다. 에드베이트가 41개 1명 환자였고 에디노베이트가 68명 환자였습니다. 왁스 해모 같은 경우는 31명의 환자에게 36케이스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왁스 해모가 그동안에는 3번, 4번 이상 체열을 해야 했기 때문에 PKFit보다는 했던 환자분들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좀 달라지겠죠. 그린모노나 그린진 F도 역시 2번 체열로 하루 만에 다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조만간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 한국혈우재단에서 약물역동학 검사를 했던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혈우병 A 환자 125명에 대해서 시행을 했었고 평균 연령은 22살이었습니다. 29 IU/kg로 이제 투여하면서 했었는데 방광기를 보시게 되면 12살 미만에서는 표준 방광기 약제는 약 8.2시간 정도 나와서 좀 짧은 것을 볼 수 있고요. 12시간 이상인 환자에서는 약 10.6시간 정도 나와서 보통 일반적으로 알려진 표준 방광기 약제의 방광기를 약 12시간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10.6시간 정도 돼서 좀 짧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광기 연장제제 같은 경우에는 12세 미만에서는 14.4시간으로 약 14시간 30분, 또 12세 이상에서는 15.4시간으로 15시간 30분으로 보면 표준 방광기 약제의 차이가 방광기 연장 약제의 차이보다 좀 더 그 차이가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이 슬라이드는 이 방광기와 어떤 좀 약이 얼마나 몸에서 빨리 없어지는 속도에 관련된 건데 보면 몸에서 빨리 없어질수록 방광기가 짧다. 이것은 뭐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폰 블레번트 안티전 같은 경우에 이것은 팔인자를 몸에서 분해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단백질인데 그것이 많을수록 방광기가 길다는 결론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비만인 경우에 이제 방광기가 짧아지냐 넓어지냐인 건데 통계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 저희가 했던 환자분들 중에서 방광기가 좀 상대적으로 짧은 환자분들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방광기보다 67% 이상 짧은 예를 들어서 표준 방광약제 8시간 보다 좀 짧은 환자분들이 약 12세 미만에서는 50%, 12세 이상에서는 10%의 미만 환자분들이 좀 짧았고요. 방광기 연장제제에서도 67% 미만인 환자분들이 약 4.5% 정도가 좀 그렇게 좀 심각하게 좀 짧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84% 미만인 환자, 이 84% 미만이라는 환자 것은 좀 상당히 좀 짧은 건데요. 보시게 되면 표준 방광약제에서는 약 12세 이상에서 25% 정도의 환자가 상당히 짧은 방광을 보이고 있었고요. 방광기 연장 8인자제에서도 6% 정도 환자. 그래서 상당히 많은 환자분들이 6%에서 거의 한 25%의 환자분들이 좀 방광기가 짧을 수 있습니다. 계속 나는 예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잘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방광기가 짧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임상 어떤 그 효과는 좀 더 미약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약물요법학제 검사를 해서 이 어떤 투여 빈도를 짧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용량을 늘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이 약물요법학적인 방법으로 개인화된 예방요법을 하는 것은 과거에 했던 예방요법보다 연관 출혈 빈도라든가 연관 관절 출혈 빈도 이런 것들을 상당히 낮출 수도 있고 또 그럼으로 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심지어는 예방요법에 대한 환자분들의 성실성도 상당히 증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약제의 어떤 약품 소모량은 비슷하거나 아니면 미미하게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이 약물요법학적 검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근처에 있는 치료센터나 아니면 재단에 방문하셔서 검사 시행하시고 가장 개인에게 맞는 예방요법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